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무현재단 대구경북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병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노무현재단 대구경북 지역위원회 하반기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9월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에 이어 오늘 강연은 시민민주주의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연상옥 대기자님을 모시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큰 박수와 함께 연상옥 대기자님.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갖고 이래 높은 되는 거야. 반갑습니다. 변상욱 기자입니다. 언론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죄인된 입장인데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대개는 한 2시간 반, 3시간을 해야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오해부터 몇 가지 좀 풀어야 될 거 있는데, 언론에서 특히 뉴스를 만들어서 보도하는 뉴스룸이라고 하는 제작 공간에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람들이 참 괜찮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런 적도 없거니와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을 리가 없죠. 언론사의 뉴스룸이라고 하는 것, 특히 방송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린다면 사실은 편견과 아집과 그 다음에 각종 그 자기만의 주장과 이념, 거기다가 돈 많은 사람 눈치, 권력자 눈치 보는 그 꼼수, 이런 것들이 막 엉켜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충돌하고 눈치 보고 타협하고 담합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쭉 가다가 4시나 5시에는 죽이든 밤이든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준비해서 8시, 9시 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바쁘죠. 카메라 1번은 어디로 가고 중계차 3번은 어디로 가고 기자는 누가 나오고 분장은 어떻게 하고 옷은 뭘 입고 그 다음에 그래픽이나 자막 준비, 동영상 찾아야죠. 바쁘니까 4시, 5시에는 끝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타협이라든가 또 힘 있는 사람이 눌러버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날의 뉴스가 짜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시, 9시 뉴스를 보실 때 저까지 오기에 얼마나 숱한 다툼과 눈치와 꼼수들이 거기에 버무려져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봐야 되는데 뉴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누가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 하는 시스템. 그것은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직표가 있습니다. 위에 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밑에 본부장들이 쭉 있고 본부장 밑에 보도국장, 제작국장, 드라마국장, 연예국장, 국장들이 쭉 있죠. 다른 국장들은 본부장과 사장의 지시를 받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국장은 사장, 본부장의 지시를 안 받습니다. 보도국이 끝입니다. 기자들의 작업은 보도국이 끝이고 보도국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고 그 위에 경영진은 기자의 인사라든가 뭐 배치, 그 다음에 돈, 뭐 공급 주는 거 이런 것이 신경 쓰는 것이 경영진에 속하는 영역이고 보도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보도국장이 고민하는 게 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보도국장이 어떤 뉴스 작업의 최종 책임자라면 옛날에는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강물은 크고 힘세지만 우물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우물물은 강물하고의
역할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강물은 우물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도 힘이 세고 다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입장이지만 기자들이 하는 작업에서만큼은 여기서 건드릴 수 없고 침입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불문율로 돼 있던 건데 이제 요즘 세상에서 그게 깨지고 있는 거죠. 그 깨지는 얘기를 하자면 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온다마는 이게 이제 시스템입니다. 사장, 부사장, 본부장, 그 밑에 국장, 그리고 이제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기자들이 쭉 깔려 있는데 이건 이제 시스템입니다. 조직회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메커니즘인 거죠. 누가 그 조직을 어떤 힘으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이해를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역의 언론들이 어렵습니다. 지역의 신문사들이 특히 어렵죠. 방송사가 어렵고 지역 방송이나 지역 신문이 어려우면 지역에 돈 많은 사람이 되게 그걸 사들입니다. 사들인 사람은 대개는 건설사죠. 지역에서 돈 많은 사람은 건설사 말고는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까 물어봤습니다. 대백은 없어졌죠 하니까 1년 전에 없어졌다고 이렇게. 그렇죠. 지역에 나름대로 돈을 갖고 있을 만한 세력들이 이제 없습니다. 건설사 빼고는. 그래서 대충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는 인터넷 신문을 다 합치면 사실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대충 6,500에서 7,000개 정도. 그 다음에 포털에 검색했을 때 여기는 언론사입니다라고 그 언론사의 이름이 뜨는 것 정도는 한 1,000, 1,200 정도는 되겠죠. 포털에서 그 언론사의 뉴스가 직접 등장하는 뉴스를 진짜 포털에 내보내는 언론사는 뭐 한 7, 80개에서 100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변하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문제는 그 80개, 100개의 언론사 중에 한 40개 정도는 건설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든 살리는 쪽으로 뉴스는 나갈 수밖에 없죠. 부동산 이제 확 떨어질 거니까 다들 뭐 준비하시고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기사는 안 나갑니다. 역에서 저만큼 떨어졌어도 초역세권 뭐 그냥 프리미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가고 뭐든지 어디가 뜬다 뭐 핫해 뭐 이러면서 부동산 경기를 계속 부추기는 쪽으로 모든 언론사의 기사들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언론사의 사주가 대주주께서 이미 건설사의 회장님이시거나 하니까 건설사는 돈도 안 벌리는 언론사를 왜 인수하는가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제가 기자인데 어떤 건설사 회장의 비리를 잡았습니다. 막 기사를 쓰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양반은 저쪽 신문사의 회장님이시긴 한데 그럼 마음이 무거우시죠. 또 무거워지는 이유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회장님도 건설사 회장님인데 어느 날 우리 회장님이 걸리면 저쪽 신문사 기자가 그래 지난번에 니들이 우리를 업수이 여기고 하면서 이제 예의타면서 칼을 꽂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피차 소음도 좋은 거라고 서로 간에 안 쓴다든가 대충 얼버무린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보험입니다. 보험용으로 들어가는데 언론사를 사들이는 경우. 두 번째, 기자들을 깔아놓으니까 정보가 많은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이라든가 뭐 환경과 관련된 이런저런 뭐 등등등 뭐 계획이든지 조례라든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정보를 빨리 물어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영업하기가 참 좋고 세 번째는 어떤 계획이 있을 때 그 계획을 우리 건설사의 사업에 뭔가 불이익을 준다거나 마땅치 않을 때는 슬쩍슬쩍 바꿀 수 있는 거죠. 뭐 고속도로도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데 아직 웬만한 도로 같은 거야 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언론사를 인수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벌어진 일은 전자신문이라고 있었습니다. 전자신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떤 건설사의 회장님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판에 들어가게 되고 뭐 복잡해졌습니다. 비리 때문에. 전자신문을 얼른 인수했습니다. 그 전자신문을 통해서 이런저런 걸 자기 홍보를 했는데 재판이 끝났어요. 이번에 팔렸습니다. 지지난주에. 끝났어요. 뭐, 효용 가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계산이 빠른 거죠. 계산 잘하는 사람들 따라가긴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건설사들이 이제 쭉 갖고 있습니다. 몇 개인지 세보진 않았는데 한 번은 제가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언론들을 쭉 예를 들었는데 모 신문사가 전화를 했어요. 아는 후배가 국장급 후배가 선배님 너무 하셨습니다. 저희는 건설사가 갖고 있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왜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배라든가 마루가는 회사는 건설사가 아니라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를 해야 건설사지 어떻게 저희는 창호 그다음에 알루미늄 샤시 정도인데 저희가 왜 건설사입니까? 항의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꿨습니다. 범건설자본이 갖고 있는 범건설자본이 갖고 있는 건 40, 50입니다. 근데 문제는 건설사에서 언론사를 인수했을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은 있는데 언론사가 입안의 혀처럼 착착착 이게 마저 떨어져야 말하는 대로 착착 움직여줘야 좋은데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내 밑에 있던 부사장을 언론사의 기획실장으로 보낸다거나 뭐 SBS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아버님이 건설사 회장님이고 아드님은 방송국 회장님이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건설사의 입김이 바로 언론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부에 사람을 막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언론사에서 자기한테 충성을 다해준 사람을 나중에 퇴직할 때 자기 건설사를 끌어들여가지고 뭘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착착 잘 돌아가죠. 이것이 자본에 이제 예속되어 가는 언론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에서 아까 시스템은 겉으로는 대충 드러나는데 메커니즘은 들어가 봐야 하는 거죠. 누가 실세인지 모릅니다. 누구 마음대로 언론사에서 언론 보도의 용조가 정해지고 방향이 틀어지고 하는가를 알려면 사실 거기 들어가 봐야 하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왜 저 언론사는 항상 저렇게 보도할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딱딱한 언론적인 얘기하면 복잡합니다만은 조금만 하고 넘어가자면 언론을 뭔가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할 때 그 언론이라는 단어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대로 그 언론은 언론 사주의 언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일하고 공급받는 언론인들의 언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한겨레신문처럼 언론사로서의 언론을 얘기하는 건지 이 세 가지도 아니면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하는 시민 미디어 활동이나 미디어 시민들의 움직임을 언론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들을 모두 묶어가지고 시민 스스로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서로 토론하면서 의견을 나눠서 어떤 공론의 장이나 민주주의적인 담론이 형성될 때 그 큰 언론을 광장을 언론이라고 불러야 될 건지 이제 이 고민인 거죠. 언론을 살립시다 하면은 어떤 언론을 살리자는 얘기인가 라고 할 때 아마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 민주주의에 가장 도움이 되는데 대개는 언론을 살리자 그러면 저 언론사들을 살려달라는 얘기인가? 지들이 한 일이 뭐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는 언론인들을 살려야 되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을 개혁하고 언론을 살립시다 라고 할 때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살려야 되는 건 어느 걸 정말 살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예전 같으면 언론사의 언론인들의 언론을 좀 살려주셔야죠 라고 얘기했을 텐데 제가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살린다고 살아날까? 어떨 때는 살아날까 봐 걱정이.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것들이 살아나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지가 어떨 때는 캄캄한 거예요. 얘기하면 참 진짜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얘기만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사 노조를 조폭이라고 부르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사흘 동안 대통령이 얘기하는 또는 여당이 얘기하는 건설사 노조는 조폭이나 다름없어라는 논리를 그대로 보도한 기사의 숫자를 셌을 때 452건인가가 나왔습니다. 사흘 동안에. 언론사가 많으니까요. 뭐. 그런데 반대로 대통령이 그렇게 야단을 쳤지만 실제로 거기서 받는 이런저런 뭐 조폭의 어떤 뜯어가는 비용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건설사 노조와 그 건설사와 협약을 해서 협약에 의해서 나오는 돈인데 그걸 어떻게 조폭이 뜯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나름대로 건설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한 언론 기사 몇 건이었냐면 5건이었습니다. 452대 5 이렇게 되는데 결국 100대 1입니다. 100대 1. 100대 1을 뚫고 가야 노조 입장에서는 조금 평평한 운동장이 나오는 거예요. 언론의 운동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누가 옳고 그른 걸 따져야 되는데 100대 1을 뚫고 가려면 쉽지 않죠. 지금 같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100대 1을 뚫고 가느니 시민 미디어를 따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는 것이고, 아니면 각 지역마다 정말 좋은 언론사들을 시민들이 골라서 도와주고 후원도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기사를 쓰거나 제보를 하거나 해서 시민과 언론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언론. 대표적인 예로 요새 고생을 합니다만 뉴스타파 같은 케이스죠. 그런 언론사가 하나씩 둘씩 마구 늘어나가지고 시민 미디어라고 하는 거대한 한 세력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론사의 언론들이 시민 미디어에 떠밀려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언론은 혁신될까요? 개혁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언론이 혁신을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없지만 돈이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언론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언론으로서의 가치, 저널리즘의 철학을 유지하면서 혁신에 성공한 거는 2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2개밖에. 하나는 미국의 뉴욕타임스, 하나는 영국의 가디언스. 요 정도만 성공했지 뭐 어림도 없습니다. 그나마도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만 해도 엄청난 돈과 인력을 들여서 실패를 몇 번이고 한 다음에 가다듬은 게 지금 약간 성공한 거 정도거든요. 근데 한국으로 넘어오면 새로운 저널리즘 철학을 디지털에 맞추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독자를 유지하거나 시청자를 유지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하고 신문도 하고 인터넷 뉴스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펼쳐나가는 디지털 시대의 진짜 언론사로서의 모습인가를 연구하는 데만도 엄청난 돈이 들고 전문가를 또 투입해야 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 현실에 적응시키는데 또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득하니까 젊은 사람들을 더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과제를 맡겨야 되고, 그걸 평가해서 보고서가 나오면 그 평가대로 다시 수정해서 또 적용을 시켜보고 지락하면서 몇 번 해본 다음에 혁신이 완성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언론사는 대한민국에 전혀 없습니다. KBS, MBC,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할 거 없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JTBC 뉴스 나오는 거 보셨죠? 예. 올해 500억 적자 벌써. 그래가지고 100명을 잘라야 된다는 겁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기자 30명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기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의 덩치를 갖고도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수백억 적자가 나는 마당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갖고 자기네 언론사가 어떻게 하면 고상하고 품위 있는, 그러나 새 시대에 발맞추는 언론사가 되겠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언론사는 없습니다. 또 하나, 언론사의 개혁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그냥 말 안 들으면 또 마음에 안 드는 기사가 나가면 검은 지프차에 태우고 남산에 가서 몇 대 쥐어 박은 다음에 파스 발라주고 이렇게 집에 돌려보내는 스타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조선일보에서 일부 뜻있는 기자들이 머리띠를 메고 언론은 자유롭고 자기 책임과에서
국민들한테 헌신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기사를 쓰겠냐.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자유민주 언론 선언을 했습니다. 찌푸차가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가기 전에 조선일보가 다 잘라버렸죠. 신문사가 더 발을 빨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경력을 받고 74년 다음 해에 갑자기 동아일보에서 또 기자들이 머리띠를 메고 자유민주언론 선언을 갖다 내놓으면서 정권이 언론을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를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근데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동아일보는 그때 정말 야당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맞서는 제일 심각한 야당지였죠. 두 개였습니다. 동아일보, 부산의 국제신문. 아마 매일신문도 예전엔 야당지였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만. 그 동아일보는 조선일보처럼 이렇게 바로 정리를 못했죠. 그 어정쩡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정부가 압력을 넣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동아일보에 들어오던 광고가 다 사라졌습니다. 허연 백지로 광고가 나가는, 광고가 하나도 없는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깜짝 놀랐죠. 아, 이게 언론의 현실이구나 해서 국민들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동아일보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아일보에 서울시 무슨 동, 대구시 무슨 동에 사시는 아무개가 3만원, 만원, 5천원 이 광고로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그걸 또 주소를 추적해가지고 또 그 이름, 그 주소를 추적해가지고 또 뭐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대구 수성동에 뭐 김땡땡 이런 식으로만 나갔죠. 또는 그냥 거기에 이름 없이 구호만 한 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가서 동아일보는 좀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때 상당수의 기자들이 잘려나갔죠. 그 다음에 12.12 쿠데타에 의해서 전두환 대통령 정부가 이제 50 군사정권으로 이제 세워지죠. 근데 그때 이제 전두환 정부는 언론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정권 스타일로 하면 너무 힘들고 반발도 거세고 하니까 틀을 다시 짜는 거죠. 틀을 짜는 것 중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론사 숫자를 6분의 1 정도로 줄여버렸어요.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신문사는 딱 하나씩. 지금 같아서 상상해주면 안 되죠. 그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일방송도 있고 방송사도 많은 데다가 각 광역마다 신문이 뭐 많으면 몇 개씩 되고 10개도 됐을 텐데 무조건 하나. 서울만 그때 한 7, 8개 됐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광역에 신문은 딱 하나. 방송은 모두 통일. 지방에 있는 MBC 주식을 전부 다 걷어가지고 서울 MBC한테 갖다 주고 서울 MBC가 지방 MBC를 통제하고 정부는 서울 MBC만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판을 짜고. 또 이제 기독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방송사가 2개 있었는데 극동방송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찬송가만 트니까 패스. CBS는 뉴스를 가지고 계속 깐죽깐죽대게 꼴보기 싫었는데 그때 CBS는 뉴스 기능을 박탈, 광고도 박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광고 수입이 한 50억 예산 중에 45억이 광고였는데 45억이 날아가 버립니다. 5억 가지고 버텨갖고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기자를 뽑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보도가 금지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자를 못 뽑게 되고 뉴스도 못하게 되고. 그때 뽑힌 기자가 접니다. 딱 한 명 뽑았는데 거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신문주는 PD였습니다. PD. 네, 아침에 PD 교육받고 오후에는 기자 교육받고 아침에 PD 빨리 마치고 취재 나가서 원래 취재 다니고. 근데 뭐 저랑 그때 공무원이 저랑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는 게 발각되면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았던 시절인데 그렇게 신분증 없는 기자 노릇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신문사, 방송사가 6분의 1로 줄었고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평상시 하던 걸로 봐서 이 인간들은 잘라. 기자 명단을 또는 PD 명단을 주면서 이 인간들은 잘라. 자르는 김에 아예 넉넉히 잘라. 포함해서 이 친구들을 갖다 한 30% 잡으면 나머지 70% 더
니들이 얻고 싶은 명단을 만들어갖고 잘라. 이렇게 된 거죠. 언론사마다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드니까 잘라라고 하는 명단에다가 이제 자를 사람은 없는 거죠. 평상시 비리가 있거나 비리 사실이 많은 기자를 거기다 집어넣는 수도 있고, 윗사람 말을 안 듣는 측도 집어넣고, 저쪽에서 파악은 안 됐지만 이놈도 반골 기질이 강해 그러고 거기다 집어넣고 막 섞어가지고 이리저리 잘랐습니다. 그때 자른 게 그 공식 숫자로는 250몇 명인데 실제로는 한 1000명 잘랐다고 그럽니다. 1000명. 근데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은 2000명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간이 안 가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전혀 안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광주 5.18 항쟁이 있었는데 그때 밉보인 사람들은 뭐 무조건 그때 바로바로 잘라버렸는데 여기에 계산이 안 된 거거든요. 아예 이런 거라든가 등등등 여기저기서 별개의 사건들로 툭툭 잘려나가는 거와 전두환 정부가 모안사를 시켜서 자른 거하고 이 숫자를 갖다가 맞추려도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쪽에서 잘라고 명단 보낸 거와 언론사가 그때 작성했던 명단만 따지면은 한 300명에서 또는 이것저것 다 합치면 1000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새롭게 나오는 거는 1000명 말이 안 되고 2000명이 맞다 이렇게 옥신각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계엄령이 끝났습니다. 다 합치면 결국 1972년 10월 유신서부터 전두환 정권이 언론 통제를 갖다가 완성하고 물러날 때까지 잘린 숫자는 한 1500 되는 거고 실제로 따진다면 2500이라는 주장이 되는 거죠. 어느 게 맞을지는 이제 조금씩 드러나겠습니다만 결국 1500, 2500 어느 거든 간에 그렇게 언론사가 다 무너져 내리고 나름대로 뜻있는 기자들 순서대로 잘린 거죠. 뜻있는 기자들 순서대로. 물론 남은 분들 중에서도 뭐 의기와 어떤 투쟁의 의지를 보이셨던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일단 대들었던 분들 순서대로 잘린 건 분명한 거죠. 근데 기억하시죠? 나이가 대충 보시니까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때 전두환 정부 시절을 대표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3조 호황입니다. 장사 잘 됐습니다. 수출 엄청나게 잘 되죠. 금리 좋죠. 환율 좋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막 엄청나게 팔기 시작하는데 팔려면 광고를 해야 되는데 물건을 만들어서 경기가 막 엄청나게 폭발하듯이 커지면서 광고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언론사가 6분의 1로 줄었으니까 광고 넣을 언론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KBS, MBC에 광고 한번 넣으려면요 새벽이나 한밤중에 있는 프로그램 껴팔기도 하고 이것까지 같이 사달라고 하고 뭐든 좋습니다. 9시 뉴스에 나갈 수만 있다면 거기서 광고를 맡길 때니까 언론사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또 갑근세 면제도 있습니다. 본봉 빼놓고 나머지 취재비 무슨 비해서 받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기자는 수수료, 전기세 다 감면 혜택이 있죠. 언론사에 대한 혜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년에 뭐 2번, 3번 공짜 해외여행도 가죠. 난리가 났죠. 또 촌지 또 봉투에다 뭐 착착착 월급 가지고 나오죠. 언론사는 해피했던 시절이죠.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박정희 정권 때의 언론은 권력에 굴종하는 조금 비굴한 언론이나 비겁한 언론이었다면 전두환 정권의 언론은 지배체제와 기득권 세력으로 한 발짝 쑥 들어간 언론인 겁니다. 그때부터 언론의 배에 기름도 끼기 시작하고 얼굴에 기름도 흐르면서 반질반질해지고 그러면서 그때의 기득권 체제의 맛을 봤던 또는 기득권 체제의 한 부분이었던 언론이 지금까지 쭉 이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을 다시 가난뱅이와 처절한 투쟁을 계속할 수 있는 언론으로 되돌린다는 건 불가능한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언론이 보수적으로 확 돌아섰던 또 하나의 이유는 IMF입니다. 그 한 이유. 그냥 뭐 농담으로 설명하기 제일 쉽습니다. 광화문 네거리 신문사들이 모여있는 광화문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어이 김 기자! 라고 소리치면 신문을 덮고 자던 노숙자들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정권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기자들을 할 수 없이 자른 적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기자들을 확 잘라버린 적은 없습니다. 기자들을 수십 명씩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잘라버린 적은 없다는 거죠. 자르면 비정규직이 먼저 잘리고 기자들은 맨 나중에 잘리겠죠. 그러나 IMF 때는 그 구분조차도 없는 거예요. 왕창 잘려나가서.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돈 없는 소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기자들도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움츠리죠. 돈만 조금 안 벌리면 깜짝 놀라가지고 움츠리고 하는 거죠. 그게 이미 틀이 잡혀가지고 이 언론사들을 돈 욕심 내지 마. 무조건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권력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먹히지도 않고. 먼저 알아서 묻고 먼저 알아서 돈 냄새를 맡고 달려가. 그러니까 대장동의 김 기자 같은 케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돈을 냄새를 잘 맡고 돈을 잘 벌어오는 기자를 역시 너밖에 없다고 또 축해 세우고 승진도 되고 언론사는 이렇게 구조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문화도 바뀌었고 그걸 이제 와서 뒤집어 가지고 새로 개혁을 한다? 그때 개혁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하긴 해야죠. 어떻게든 썩어간다면 썩어가는 걸 늦추려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민 미디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뭔가 언론의 체제를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든 지켜야 되니까 뭐 작업은 하는데 그렇게 희망을 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저는 뭐 정치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쉽게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나름대로 진보 진영을 찍혀있다고 치시죠. 진보 진영. 저는 뭐 별로 뭐 동의하지 않고 거의 아나키스트에 가까운 입장인데 제가 진보 진영 언론인입니다. 방송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정권이 보수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저는 다이소에 먼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종이 상자를 사야죠. 치약, 칫솔, 뭐 이렇게 책꽂이 담고 뭐 개인 사물 담아가지고 왜냐면 다음 인사 때 보나마나 저쪽 한 집으로 갈 거니까. 근데 보수 진영으로 나름대로 분류되는 한 동료가 있었는데 진보 진영이 집권을 했다. 그럼 이 친구도 또 다이소에 가서 사다가 짐을 담았죠.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5년 뒤에 보자. 5년 뒤에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자기 목표는 5년 뒤죠. 이게 예전에는 개인적인 차원이었단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집을 썼다가 물러나서 다시 온다. 저 친구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5년을 기다리면 권토중 내에 그 시간이 변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론사에 복수 노조가 생기면서 보수 노조가 있고 진보 노조가 있고 어떤 때는 중도 노조도 있습니다. 중도 노조는 약간 보수에 가깝긴 합니다만 결국 언론사 내부에 노조가 생각이 다른 노조가 항상 존재한단 말이죠. 그나마 이게 방송사 덩치가 큰 입장이고 조그만 언론사는 아예 없는 데도 많고 신문사에는 언론사가 하나뿐인 곳이 많은데 예전하고는 색깔이 좀 다른 언론사의 구조를 갖고 있다. 노조의 구조를. 자, 그래서 문제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보따리 샀던 사람들이 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수 노조 사무실로 가서 집단적 합법적인 투쟁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보수 정권 들어서면 진보 정권하고 친했던 언론사 노조원들은 진보 진영 노조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뭔가 머리띠를 묶기도 하고 뭔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합법적인 틀이 언론사 내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갖고 있는 정파성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죠. 근데 둘로 쪼개져서 강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우리는 그래도 하나의 언론사니까 좀 싸우긴 싸우더라도 대충 이렇게 가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저기 뼈 보면 서울의 KBS 본사 구경을 하셨는지 아니면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수 시민단체에서 와서 좌파 사장 나가라 농성을 하고 옆에는 이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보수 노조가 농성하고 KBS 노조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프레카드 다 붙어요. 이런 시대에 이제 접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의
저널리즘 또는 보도가 균형과 객관성을 가지고 하기란 더 어려워진 거죠. 내부에서조차 정파적으로 확 달라져 있고 그게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게 첫 번째 문제. 거기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언론사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쯤 되느냐 하면 세보면 300명 중에 대개는 한 35명 안팎입니다. 그럼 한 12에서 15%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정치인 중에 한 10몇 %는 언론인 출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총선에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된 친구들이 35명이고 떨어진 친구들은 또 별개 문제죠. 떨어진 친구들 말고 경선에서 떨어진 언론인 출신들이 또 있고 경선에 아직까지 발을 디디지 못하고 경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또 있고 당내 경선, 그 다음에 총선 현장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묶으면 언론인 출신으로서 정치판에서 언젠간 정치 권력의 한 부분이 되겠다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한 120에서 한 15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죠. 이걸 우리가 폴리널리스트라고 합니다. 흔히 쉬운 말이에요. 언론인에서 갑자기 정치인이 되어버린 사람. 이 사람들이 그냥 정치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자기 있던 회사의 후배들하고 맨날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있는 온갖 정보들을 이쪽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당이 유리하려면 그쪽에 어떤 놈들을 갖다 잘라야 되는 것이냐 라든가 그쪽에 나오는 뉴스를 확 그냥 누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자세한 통계와 분석 자료와 함께 당으로 건너가고 당에서 후배들로부터 그걸 넘겨받은 선배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이 그걸 또 작업을 하고 그래서 요새는 뭐 정당과 언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지금 언론에 나와 있고 또 하나 노무현 재단이니까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진보 정권하고 보수 정권은 둘 다 언론에 관심은 참 많은데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식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진보 정권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면 언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노태우 정부 끝나고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합니다.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를 물려받았으니까 언론에 대해서 노태우 정부처럼 가만히 놔둘 줄 알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민주주의가 옳다고 믿습니다. 보통 사람이니까요. 보통으로 그냥 적당히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꺼내든 카드는 정치인도 장관도 다 재산을 공개하는데 언론사의 고위 간부들도 재산을 공개하시오. 얼마나 헤쳐먹는지 다 체크를 해야겠으니까 다들 재산 공개하시오. 라고 갑자기 카드가 나오는 겁니다. 언론사들이 깜짝 놀랐죠.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공개하라니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언론은 또 다른 기대를 했죠. 그래도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인데 설마 가만히 계시겠지 했더니 이 양반은 세무조사 받으신 지 오래됐죠. 하면서 언론사 세무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까무러치는 일이죠. 언론사상 까무러치는 일이죠. 그 와중에서 막 언론사 회장이 감옥에 가는 일도 벌어지고 했던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언론사가 이제 알아.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들이 대통령이 되면 언론사가 편하지 않아요. 뭔가 건드려져.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딱 등장하더니 그것들은 자취하고 갑자기 왜 기자실에 항상 15개인가? 15개 정도의 언론사만 들어와서 그 기자들만 들어와서 정보도 독점하고 편의사항도 다 자기들이 독점해서 쓰고 촌지 맞고 맨날 밥도 먹고 공무원들한테 근데 정보 빼내고 인사에 관여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다 나가. 커다란 강당을 비울 테니까 밖에 있는 인터넷 신문들까지 포함해서 아무나 기자인 사람들 아무나 문 열면 다 들어와서 설명 듣고 질문하고 끝나면 다 나가고 공무원을 만나고 싶으면 어느 기자라고 얘기하고 공무원하고 만난 다음에 출입기록 적은 다음에 취재 끝나면 돌아가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진보 언론, 보수 언론 할 거 없이 언론의 심장에 대못질을 했느니 뭐 하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언론이 항상 겪는 일이란 거죠.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면 언론 전체를 놓고 여기가 너무 기울었네, 인터넷 언론이 좀 살아나야지, 인터넷 시대인데, 또는 지역 언론을 저대로 놔두면 어떻게, 지역 언론도 살려야지, 이러면서 언론 시스템 전체를 갖다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독점적으로 힘을 쓰고 이득을 얻고 있던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영업하던 토대가 무너져요. 불리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애를 쓰죠. 그게 진보 정권의 특징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뭐 보셨잖아요. 언론이 잘못해갖고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에게 3배 정도는 보상해야지. 재판하느라고 1년, 2년, 3년 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피해액의 3배. 유명한 미국의 커피 회사는 커피를 건네주다가 엎질러가지고 조금 데웠는데 이 치료비에 몇 배를 냈죠 그때? 100배를 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도 하는데 3배 정도 갖고 언론을 말려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살기 힘든데 하면서 난리가 나고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못했죠. 문재인 정부 때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또 저 진보 대통령이 들어서니까 또 저런 짓을 한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보수는 어떻게 하냐? 보수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편 한쪽으로 빼고 그 다음에 어차피 싸가지 없어서 말해도 안 들을 놈들은 저쪽 중간에 뭐 이렇게 좀 던져주면 알아서 그냥 네 하고 침 흘리면서 말 잘 들을 언론들, 뭐 말을 듣든 안 듣든 간에 일단 몇 대 쥐어박고 시작하면 잘 들을 언론들 구분을 하는 거죠. 그 이쪽에 말 잘 들을 언론들은 뭐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쭉 있을 거고, 일단 한두 대 쥐어박아야 될 상대 KBS, YT 이런 거죠. TBS 이런 것들 김어준 있으면 안 되니까 김어준부터 내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좁혀야 돼. 근데 좁혀야 되는 것이 이제 형사소송 이런 게 아니고 예산을 깎는 새로운 신박한 방법이라는 거죠.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걷어간다거나 갑자기 정규료에 붙어있던 수신료를 갖다 빼가지고 따로 걷어가. 이렇게. 그 따로 걷어가가 말은 간단하지만 KBS가 걷던 수백억의 수신료 예산 중에서 몇 분의 1로 줄었냐면 6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5분의 1에서 6분의 1. 5분의 1에서 6분의 1이 깎이는 게 아니고 5분의 1에서 6분의 1로 떨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야단을 한번 쳐놓으면 그때부터는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불쌍하게 갑자기 빗 맞은 총탄에 빗나간 총탄에 맞은 케이스도 있죠. 연합뉴스 같은 게. 갑자기 200몇십억이 날아갔어요. 300몇십억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도 보수편 꽤 들은 것 같은데 갑자기 200몇십억 확 날아가는 비극적인 사태를 맞으면 요새 근데 정말 국가의 기관 통신사인데 그렇게 예산을 갑자기 줄여가지고 언론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언론에 대한 탄압이나 압박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이런 수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백억을 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외국에 나가 있는 특파원 숫자 줄여야 되고 서비스가 엉망이 되고 이러는 거죠. 국가의 기관 통신, 국가의 가장 커다란 공영방송 이런 것들을 막 흔들어 가면서 무너뜨려 가면서 통제하는 방식, 이게 이제 보수 정권의 방식이죠. 이건 우리 편 절대 될 수 없는 편, 말 잘 듣고 뭐 하려면 몇 대를 줘박아야 되는 편, 나뉘게 되는 거죠. 그게 보수가 이제 언론을 다스리는 방식이자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언론이 10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거나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 잃은 소름에 거의 나라 잃은 소름이에요. 그러면서 정파성을 강하게 띄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언론의 이제 지금의 현실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제가 여당 사람이라면 그렇게 판을 짜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총선 가까워 오는데 총선 전에 언론을 빨리 정리를 한번 싹 해서 판을 확실하게 짜놔야 총선 때 좀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총선 전에 유리한 판이란 뭐냐? KBS, MBC 사장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원하거나 저 정도면 됐어라는 수준까지는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법이 다 있으니까 방송문화진흥회법, MBC에 걸려있죠. 한국방송공사법, KBS에 걸려있죠. 법을 바꿔야 돼요.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국회는 저렇게 야당이 더 많단 말이죠. 못 바꾸죠. 그러려면 결국은 이사장부터 일단 슬쩍 바꿔치기 하고 이사장이 나간다 그러면 안 나가죠. 그러면 또 감사원을 동원해가지고 감사를 벌인다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 보수단체가 감사 결과를 갖다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고 그러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이 정해진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라도 계속 이렇게 괴롭히다 보면 알아서 나가죠. 그러면 이사장은 이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사들을 다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장을 바꿔야 돼요. 이 순서가 남았죠. 사장을 바꾼 다음에는 부사장, 본부장들을 인사를 하고 그 본부장들에 의해서 중요한 국장들의 인사를 기다리고 있고 그 국장들이 딱 가서 말 안 듣거나 싹수가 노란 인간들은 저리로 보내고 저리로 보내고 하는 것들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KBS 사장에서 딱 걸린 거죠. 틀림없이 KBS 사장을 여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고 딱 이사회를 열었는데 내부에서 반란표가 생기면서 헝클어져. 그렇다고 열었다가는 안 될 것, 설득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 실패하면은 그냥 최종 결선 투표는 바로 가겠든가 자기가 규칙을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뒤로 빠졌다가 확실할 때 다시 한다라고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MBC 사장을 바꾸려니까 아직 MBC 사장은 KBS 사장이 안 바뀌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언론에 내밀한 얘기입니다. 뭐 제가 흔히 그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젓가락으로 라면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젓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누가 뜨거운 국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 누가 들어가야 된다. 누군가가 들어가야 그 다음에 덜 뜨겁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뭔가 잘못하거나 권력이 뭔가 부패했다 그러면 뜨거운 국물 속으로 누군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 역할을 일단 MBC가 한단 말이죠. 일단 MBC가 해요. 그 다음에 KBS가 뒷담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JTBC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 들어가는 데는 아예 안 들어가고 이러면서 들어간다고. 인터넷 치면 오마이뉴스가 먼저 들어가겠죠. 온라인으로 치면 뉴스토커가 먼저 들어가고 젓가락이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젓가락에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든 유지가 돼야 그 다음 부분이 뒤따라가고 하는데 이제 그 라면 국물 속으로 들어갈 인간들을 갖다 어떻게든 정리를 갖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MBC가 아직 정리가 안 됐고 KBS도 가다가 멈췄고 이게 선거판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아주 중요한 정치 기사를 쓸 때 미국의 경우 아주 중요한 정치 기사를 쓸 때 기자들이 기사를 안 씁니다. 갑자기 잘 쓰다가 그럼 뭐하냐?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를 그렇게 봅니다. 얘들은 뭐라고 쓰나? 그 다음에 나는 뉴욕타임즈에서 오른쪽으로 한 발을 살짝 가면 되고 우리 신문사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왼쪽으로 두 발짝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잡는 거예요. 기준을 잡은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들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미국 자유로운 언론도 그런데 한국은 더하죠. 한국은 선거가 임박하면 선거법에 의해서 시위가 더 엄격해집니다. 그리고 책임도 크게 묻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사를 잘못 쓴 거와 선거 때 잘못 쓴 거는 완전히 달라지죠. 조심해야죠. 조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쉽고 확실한 것은 큰 언론사가 갈 때 따라가는 겁니다. 그 큰 언론사가 보수 성향이라면 조선중앙통화 할 수 있고 뭔가 중도에서 어떻게든 따라가려면 KBS를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진보 성향이면 오마이뉴스나 MBC를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 임박하면은 큰 언론사들을 잡아놔야 돼요. 큰 언론사를 잡아놔야 그 큰 언론사를 뒤따라서 라면 국물 속으로 들어갈 것들이 조심조심 들어간다는 거죠.
유튜버들도 실제로는 평상시에는 엄청 잘난 척 하다가도 선거 때 임박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워지면서 어디선가 분명히 큰 언론사가 보도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언론사를 총선 전에 판을 확실하게 짜놔야만 나름대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놓이는 거죠. 그건 어느 당이 집권을 하건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할 거냐에서 이제 민주주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함께 얘기를 한다면 언론사는 그걸 다 붙이고 오해가 있으신 것 중에 제일 자주 오해하시는 것 하나는 어떤 뉴스를 보도할 때 그 제목은 기자가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는 제목에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썼지만 제목은 그 기자의 상급자이신 부장님과 정치부장, 사회부장 이런 부장님과 옆에 편집부장님과 편집부에 제목 잘 붙이는 능수능란한 제목 담당 기자, 이 사람들이 결정해서 국장님한테 사인받아서 끝나는 게 주요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근데 대개는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이 자식들이 말도 안 되는 기사 썼어. 이렇게 밑에 보면 이름이 있거든요. 그 이름에다가 또 뭐 찾아가지고 기대기, 기대, 구더기 막 하면서 정말 중요한 기사라면 원래 아주 별 볼 일 없는 기사도 예전에는 기자가 제목을 못 달았는데 요새는 인력이 워낙 딸리고 일이 많아져 갖고 별거 아닌 기사들이나 쉬운 기사 또는 정치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기사는 기자들이 달 때도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기사들에 대해서는 절대 기자들이 제목을 달지 않습니다. 혹시 위에서 우리가 제목 일일이 궁리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가제로 몇 개 뽑아서 항상 옆에다 붙여놔. 그러면 가제로 이렇게 다는 게 어떨까요? 라고는 쓸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을까요? 얼마 전에 해리포터라는 소설책 영화 아시죠? 해리포터. 전 세계 해리포터 팬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모인다. 그 성지가 만들어진다. 저는 강릉인 줄 알았어요. 서울에서 2시간.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 타고 2시간. 일본 도쿄 옆에. 일본 도쿄 옆에 해리포터 테마파크, 글로벌 국제 인터내셔널 테마파크가 세워지는데 그걸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전 세계 해리포터 팬들의 성지가 세워진다. 이거 마치 우리 정부가 엄청난 걸 유치해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그러나 내용을 읽어보면 아니죠. 그러나 내용을 읽는 분이 계시지만 안 읽는 분들이 계신 거죠.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고 일찍 읽으면서 제목만 읽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속는 거죠. 제목만 읽으면 절대 안 되는데 제목을 갖고 장난질을 갖다가 엄청나게 치는 거죠. 이게 심각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 기자였는데 그 여자 기자 신상털이가 됐고 그 가족들이 신상털이까지 돼갖고 막 온갖 욕설이 뽑아지면서 그 여기자가 참다 못해. 그 기자가 참다 못해. 제가 맨 처음에 달았던 제목은 가제로 올린 것은 전 세계 해리포터 팬들 아시아로 모여 였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갔더니 밀분들이 서울에서 2시간 거리로 바뀐 겁니다.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가족들까지 해를 입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설명을 합니다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못 참고. 견딜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 그걸 견딥니까? 이거죠. 제목 조심하셔야 돼요. 제목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기사에서 가장 읽을 만한 건 맨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내용은 제목 보면 대충 짐작합니다. 제목 밑에 서브타이틀이라고 하는데 부제 이렇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이게 잘못된 일인지 잘하는 일인지는 맨 밑에 가야 여기에 대해서 전공이신 아무개 대학의 아무개 교수는 이게 맞다고 얘기한다. 아무개 평론가는 위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이게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점점점 이런 것들이 핵심인 거죠. 맨 밑에를 읽으셔야 된다. 제목 읽고 맨 밑에 전문가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셔야만 그림이 공정하게
그려지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제목만 읽고 끝나시거나 앞줄만 읽고 끝나시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 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다 따옴표를 이렇게 쳐가지고 그걸 말한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신문사 기사에 이제 인용이 되죠.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뭐 누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했나? 그 사람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이게 쓴 거지. 라고 하는 것까지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다고 치는데 이게 제목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제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당의 모 의원이 건설 노조를 향해서 빨갱이 집단처럼 이렇게 했다. 빨갱이나 마찬가지야, 좌파야 라고 욕을 했어요. 그럼 기사를 제대로 쓴다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당의 아무개 의원 건설 노조를 향해 색깔론 공격, 이념 공격 이렇게 써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제목에 빨갱이처럼 이렇게 제목에 빨갱이처럼 그 다음에 조금만 글씨로 여당의 모 의원 건설 노조를 향해 공격 조그맣게 들어가죠. 이러면 사람들한테 착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따옴표에 누구말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제목을 찾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고 실제로 격조 있는 언론들은 다 피하는 건데 이미 대한민국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대구에 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방송사 기자나 신문사 기자는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냐면 홍 시장님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깔스럽게 얘기를 잘 하시거든요. 그거 다운표 쳐서 그대로 옮기면 장사돼요. 아니면 이준석, 아니면 저쪽에 박지원 선생.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맛깔스럽게 말을 준비했다가 잘하는지 본인들이 알아. 좀 있으면 전화 올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고 속담을 뭘 갖다 쓰면 좋을까? 뭐 이런 걸 머리에서 구상하고 있는 거죠. 전화 오면은 다른 얘기인 것처럼 싹 하다가 준비했던 제목에 들어갈 만한 말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받아먹고 너를 받아먹고. 근데 대개는 다운표를 치면 제일 격렬하고 자극적인 말이 제목으로 올라갑니다. 지지난주에 기자협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논문이 인용돼서 나왔는데 다운표에 격렬한 말이나 자극적인 말이 제목으로 올라갔을 경우 밑에 게시판 댓글들도 같이 격렬해지더라 훨씬 더 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보고 이제 흠kin되는 거죠. 끌어내려, 죽여, 날려, 깎아버려, 토막을 내. 댓글들 보면 뭐 찬란하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언론들이 삼가해야 되는데 이게 제목에서 무너지고 그러면 그런 행위는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시민들이 어느 순간 이미 흥분하셔 같이. 근데 정치적으로 양극화됐다고 표현합니다만은 이게 신체적인 변화가 바로 옵니다. 여러분들 해보셨죠?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막 동공이 좁혀지면서 못 참겠죠. 호흡이 가빠지면서 이것들이 하면서 그렇게 싸움이 있어요. 사실은 찬찬히 보면 기자는 상식적으로 처리했는데 위에서 잘못 처리했다거나 기자가 쓴 기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에 잘려나가가지고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또는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저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기사를 찾아가지고 읽으면은 양쪽을 비교해보면 다 일리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대구가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쉬운 대로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후배들 교육할 때 항상 하는 얘기. 서울 지하철에 가면 임산부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핑크빛으로 색깔 칠해놔서 어떨 때는 인형도 하나 이렇게 놔두고 임산부만 앉아요. 어떨 때 가보면 데스링 선수나 이종혁 선수처럼 생긴 친구들이 딱 앉아있어요. 임산부석에. 임산부 배려석에. 그럼 이건 사실입니다. 분명 사진 몰래 찍어갖고 이름 페이스북에다 막 올려버릴까 보다 이럴 수도 있죠. 간혹 가다가 특히 2호선을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떨 때는 그 네이버실 흑인들 미국 특수부대에 있을 만한 흑인들이 앉으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촌 세브란스에 암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암 진단을 막 받고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방사능 치료 막 받고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는 정말 튼튼하게 생긴 남자가 거기 앉아서 있는데 실제로는 마포나 저쪽으로 가서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분명히 보이지만 진실은 사실들을 묶어가지고 그 너머를 열고 들어가 봐야 진실이 조금 보이는 건데 이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를 안 하는 데다가 더군다나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도 안 했는데 그걸 제목만 보고 판단하는 건 무지하게 위험한 일입니다. 조금 찬찬히 읽어주시고 찬찬히 읽고 확인한 다음에 마음이 다 가라앉기 전까지는 남들한테 보내지 마시고 회복의 공유 일단 하지 마시고 조금만 침착하게 해요. 그렇게 해주셔야만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은 그게 아니다. 수백 개의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천 개, 수만 개의 정보를 막 쏟아 부어낼 때 도대체 뭘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제가 책임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책임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언론의 시스템과 언론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서 언론사들이 저런 짓을 저지르나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다면 읽으시면 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자협회고 이건 뭐 분명합니다. 기자들이 이제 회원으로 돼 있으니까 언론사에 돌아가는 내막들을 그래도 제일 자세히 실는 신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정치를 얹어서 설명하는 신문은 미디어 오늘, 미디어스, 매체 비평 전문지라고 흔히 얘기하죠. 미디어스, 미디어 오늘 정도는 읽어볼만 하죠. 근데 이거 다 뉴스에 관련된 거고 그럼 드라마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쇼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시사 제작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이런 것들 얘기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PD 저널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 소속된 각 직능단체의 신문들 기자협회고 PD저널 그 다음에 매체 비평 전문지 미디어 오늘 미디어스 이런 것들을 대충 보시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한 5달만 읽어보셔도 꾸준히 읽어보셔도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기사를 아마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 자식 장난하는 친구 같은데 냄새가 좀 나는데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두세 달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예전에는 이쪽에 진보 언론, 이쪽에 보수 언론을 놓고 두 개를 비교하면 이게 왜 서로들 다른 얘기를 꺼내는지 진작에 간다라고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워낙 그냥 헝클어져 갖고 아까 말한 대로 4대 52대 5면은 두 개 놓고 비교해갖고 잘 들어가지 않을 때도 많고 그래서 뉴스를 볼 때 사실은 좀 투자를 하셔서 공부를 하려면 블록화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관한 건 다 읽어봐야겠다 라든가 요번 한 달 동안은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기사는 뭐든지 다 읽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블록을 설정해서 하시면 조금 이제 그 건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죠. 쉬운 예로 제가 조선업이나 건설업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마스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거 잘 알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한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한 달 기간을 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또는 공부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기사들을 다 모아 읽으면 뭔가 이해가 되고 언론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는가가 짐작이 되는데 어떨 때 이거 읽고 저거가 또 와 저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와 그럼 또 이쪽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뭔가 지식이라는 거는 어떤 체계에 의해서 쫙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그렇죠. 중구난방이면서 사실은 미디어, 언론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읽었는데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정적으로 그런 거 말고 라고 하는 분 계셔서 얘기를 드리면 그거 말고 그냥 좀 앉아서 누워가지고 그거만 하나 딱 보면
대충 오늘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이렇게 좀 중요한 건 중요한 거대로 이렇게 깊이 있게 알면서도 진보든 보수든 양쪽으로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대충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좋은 거 뭐 없을까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뭐 요즘 뜨는 걸로는 제가 추천한다면 슬로우 뉴스 보시면 있는 좀 슬로우 뉴스 페이스북으로 레터 서비스가 됩니다. 읽으시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골고루 정리가 중요한 것들을 잘 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가 해결책이나 대안도 가끔 제시를 하고, 슬로우 뉴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입장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왼쪽 오른쪽을 갖다가 번갈아 보시면 더 나으실 것 같고, 결국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론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을 못 져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듯이 미디어의 주권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언론사의 언론 얘기했지만 언론사는 아니에요. 언론사는 독립되고 자유로운 어떤 뭐랄까요, 활동을 보장받아야 돼서 시민들이 그렇게 막 야단치시고 간섭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론도 시민의 몫이고 시민이 주체입니다. 여러분의 거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고, 나쁘면 여러분이 손해보고 좋으면 여러분들이 득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정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치 같은 경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치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모아가지고 정치인들한테 전달하는 게 언론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언론들은 정치인들 입에서 나온 마음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뿌리는 역할만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아까 따옴표에다가 제목 올리는 문제를 얘기했지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쉬운 예로 한 10년 간격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 2003년도 조사를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한국의 중요한 신문의 중요한 정치기사, 미국의 중요한 신문의 중요한 정치기사를 놓고 비교했을 때 뭘 비교했느냐 하면, 그 기사 안에, 중요한 기사니까 길게 썼겠죠, 그 기사 안에 몇 명이 등장하느냐, 누구는 이렇게 말했는데 누구는 거기에 이렇게 반박했고 누구는 이렇게 논평했고 이렇게 몇 명이 자기 의견을 내놓느냐를 조사한 겁니다. 중요한 정치기사 안에 미국의 경우, 미국 주요 신문의 경우 중요한 정치기사 안에 평균 10.6명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1.76명입니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중요한 정치기사면 여당 얘기 듣고 야당 얘기 들었으면 2.0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1.76이면. 그럼 여당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대로 받아고 다 쓴 거죠. 야당이 누가 뭐라 그러면 다 받아 쓰고. 1.0이 많으니까 전체 통계를 보니까 1.76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당 얘기 들어야죠. 야당 얘기 들어야죠. 제3당 얘기 들어야죠. 보수 정치학자 들었으면 진보 정치학자 듣고 중도 사람도 하나 듣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해당 관련 기관장 얘기를 듣든지 학자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5.0, 6.0, 7.0 가야 되는데 우리는 1.76인 겁니다. 두 당 얘기조차 안 되는 거예요. 양당 체제에서 그나마.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정치인은 마이크가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시장님, 홍 시장님 거 들어가. 박지원 선생님 거 들으면 벌써 2.0이에요. 거기다가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 들어도 2.0 넘쳐요. 벌써. 그러니까 정말 고민한 정치인이나 정치학자 얘기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또 하나, 젊은 새로운 정치인은 언론에 등장할 수가 없어요. 노련한 박지원 선생님은 늘 나오셔도 정말 새롭게 젊은 피로 한번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언론사 기자들 눈에 띄지도 않고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하는 거죠. 항상 그 물에 그 마음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 가는 거죠. 하나만 더 여성분들 풀어야 되는데, 미국은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입니다. 감히 언론에 대해서 정부가, 정치 권력이 뭐랄까요, 트집을 잡거나 압박을 하거나 이런 건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납니다.
심지어는 돈으로도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언론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도 안 하고 시장에 맡겨야 되고 자율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언론을 상대로 해서 뭔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불문율로 되죠. 정 피해를 받으면 법원에 고소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가 가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가 있고 주 밑에 카운티가 있죠. 우리로 치면 기초자치단체 120몇 개 기초자치단체에 언론이 없습니다. 신문사가 없는 거죠. 신문사 없으면 방송을 보면 되지. 한국의 방송하고 미국의 방송은 다릅니다. 한국의 방송은 중앙 집중 방식이어서 전국 뉴스로 KBS, MBC, SBS가 막 내보내지만 미국의 방송사들은 다 지역 방송입니다. 조그마한 지역 방송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전국 정치 뉴스 같은 걸 전달도 잘 안 합니다. 그럼 그러고는 신문을 읽어야 되는데 방송은 속보만 보는 거고 방송 대신 이제 신문을 자세하게 읽어봐야 정치에 대해서 감을 잡는 건데 신문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120몇 개. 그 다음에 한 100몇십 개는 또 신문이 일주일에 한 가지만 한 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신문이 없어. 일주일에 주간지 딱 하나만 나오는데 한 곳에서. 그것도 정치 소식이나 이런 거는 매그마치 들어있고 정책 이야기 같은 것도 매그마치 들어있고 뭐 재미난 얘기나 잔뜩 있고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을 신문을 갖다 거의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주지사 뽑아야죠. 하원 의원 뽑아야죠. 상원 의원 뽑아야죠. 트럼프를 뽑을까 바이든을 뽑을까 대통령도 뽑아야죠. 그럼 민주주의가 이게 존재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죠. 신문을 본 적도 없는데 방송에서는 그런 게 나가지도 않고 어차피 이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미국이 연방정부하고 주정부들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안 되겠다. 언론에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이래갖고서는 민주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언론사의 신문을 구독하시면 세액공제, 기업 입장에서는 언론사에 광고를 한 거는 다 세액공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기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신문사내야 유지가 되는데 거기 가서 기자해봤자 비전이 없는 거죠. 기자를 안 하니까 신문사가 기자를 채용했을 때 그 기자의 봉급을 매칭으로 해갖고 신문사에서 주고 지방정부에서 또 주고 해갖고 넉넉히 주는 방식. 몇 년 동안은 봉급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언론을 다시 살려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새로운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일을 잘 겪는 겁니다. 정말 좋은 신문이나 좋은 방송이 있다면 또는 잘하는 기자가 있다면 좀 후원도 해주고 밀어주고 해서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의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기반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어디부터 손을 써야 될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갈피를 잡으려면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런 NGO 단체들이 해야 되는 거죠. NGO 단체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다 설명을 하고 거기에 힘을 모아서 뭔가 집합적인 행동들을 펴나가야 되는데 시민단체도 어렵죠. 시민단체도 어렵습니다. 근데 저한테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잘 되겠냐고 물을 때 실제적인 얘기 하나만 해보라고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시민 한 사람마다 하나씩의 NGO를 가지고 겁니다. 그게 환경이든 교육이든 언론이든 뭐 상관없이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한 사람마다 하나의 NGO를 가지고 사회 참여, 민주정치에 참여하면 그때부터는 뭔가 이루어지는데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선거 때 되면 이제 나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치는 선거 끝난 다음부터 다음 선거 때까지가 정치입니다. 그 다음 선거 나서 선거는 그러고 나서 선거는 그 정치에 대한 평가만 한 표로 행사를 하시는 거지. 진짜 정치는 투표 끝난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계속 확인하고 야단치고 확인하고 마지막에 가서 너 지난 4년간 지난 5년간 보니까 도대체 안 되겠다 라고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는 선거 직후부터 선거 직전까지가 진짜 정치인 거고 그 주체는 여러분들이고 거기에서 언론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다 만나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안 쓰면 그걸 야단치고 그냥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긴 합니다. 물론 내부에서 언론 스스로 뭔가 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시민들이 또 나서주실 텐데
언론이 그런 움직임이 충분치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들도 책임을 지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실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습 문제 풀어요. 연습 문제. 한번 오늘 연습 문제 풀어보실 것 같아요. 됐다. 부산 민주시민교육 관구 사업이요. 이게 뭐냐면 2021년에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지역 민주주의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훈련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먼저 민주시민교육부터 그럼 조금씩 해보자. 그리고 46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방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들이 부산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한번 좀 내보십시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냈습니다.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확실히. 그럼 센터를 하나 만들죠. 라고 부산시가 옳다구나 좋다구나 얘기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예산의 80%를 잘랐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니면 기분 나쁜 쪽만 교육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럼 20%는 남았네? 아니죠. 그 20%, 80%는 잘라내고 20%는 부산시 소속의 여성가족국의 평생교육진흥센터인가 뭔가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는 교육과 이 교육이 같겠습니까? 네, 다르죠. 그래가지고 관급화가 되는 거죠. 시로 넘어갔으니까. 여성가족국으로 넘어갔으니까. 국제신문은 그렇게 썼습니다. 국제신문은 그렇게 썼는데, 이거가요? 국제신문은 그렇게 썼는데, 자, 어디를 보고 눌러야 되나요? 1번. 그렇게 썼는데 다른 신문은 야 부산 시민 교육시킨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교육은 그냥 돈 다 빼먹었지라고 쓴 거죠. 이거는 돈을 자른 사람을 인터뷰하고 쓴 겁니다. 같은 건을 가지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혈세 빼먹었다. 민주시민 교육을 갖다 간급화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만들어버렸다. 전혀 다른 뉴스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 흥분하면 안 되고 이거만 보면은 이런 나쁜 놈들 뭐 이렇게 되겠지만 내용을 보면 그러면 진짜 이걸 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고민 좀 해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12%면 엄청나게 오르는 겁니다. 지하철 요금이, 기본 요금이. 지하철 넘어져 오르냐, 전기 습수수 다 오르는데 이렇게 썼는데 어떤 신문은 SBS 인상이라는 말을 외람되어서 못 쓰고 조정이라 조정은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지하철이 여러 개 있는데 거리마다 가격이 똑같거나 해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막 들쑥날쑥하면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데는 조정인데 기본적으로 확 12% 올리는데 조정 외람되지만 조정 이건 조정이냐 인상이냐 휘말리기십니까? X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시겠죠? X만 쓰는 경우 이게 이제 기계적 산술적 균형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들지 않은 것이 맞느냐? 글쎄요. 이 판단하십니다. 보십시오. 국민들한테 코로나를 놔드리는데 바로 없습니다. 무료로 목숨이 위험한 분들한테는 더 적극적으로 놔둬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제목이 길어서 줄이려고 했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줄이려면 이 필요 없는 종합이라는 걸 빼고 여기다가 백신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걸 보여줘야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언론이 그때그때 작업을 달리하는 거죠. 이것만 보여주다가 저것만 떼서 보여주다가 살짝 비틀어 보여주거나 옛날하고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인데 옛날과 비교를 안 하고 이번 것만 살짝 보여준다 이런 식입니다. 이건 공부 안 하면
모릅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어서 그때그때 미디어 평지를 보시면서 언론이 속여봤자 지들 머리도 한계가 있어서 다 많은 몇 가지 수를 갖고 소개한 거니까 그때그때 모르고 몇 개만 공부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림이 잘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제 걱정 이거는 김정은 죽었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죽어가고 있답니다. 근데 아프신 것 같다? 뭐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말짱하시네. 기사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북한은 죽었다고 얘기해도 확인이 안 되고 안 죽었다고 얘기해도 확인이 안 되니까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읽어봐요. 누구나 다 읽어봐요. 장사는 잘 돼요. 그러니까 책임도 안 묻지, 어차피 알 수도 없지, 사람들이 다들 읽어주지 하니까 그런 가짜가 많고, 또 일본의 혐한 세력, 특히 북한을 싫어하는 세력들이라든가 미국의 우익 세력들이 거짓말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걸 그대로 옮겨오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미국만 보셨다는데 이런 건.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강경화 외교장관을 비난하려고 기사를 썼는데 깜짝 놀랐어요. 강경화 장관이 뭘 잘못했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모든 미국이 다 합니다. 한국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트롤링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싶어서 아예 막 안달이 난 거죠. 뭐든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것들이라 그렇지 마시겠죠. 천천히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막 거기서 격렬하게 선동하는 거에는 펴놓지 마시고 퍼뜨리기 전에 아무튼 고민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근데 이 정도는 상당히 좀 점잖은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좋아하시는 패션 아이템은 무엇입니까? 이건 정말 답조 있게 물어주셨네요. 어떤 분은 손을 들더니 한 달에 양국값이 얼마 들어요? 멋져요. 네? 멋있어요. 양국값은 많이 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빈티지 샵에서 5만 5천 원에 산 거고요. 오, 빈티지 샵을 가르쳐 주세요. 홍대 앞에 4층짜리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체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거 그냥 벗기면 됩니다. 양복점에 가서 그냥 벗기면 50% 세일입니다. 전시용품. 원래 그렇죠. 냉장고도 묻지 않습니까? 침대도 묻고. 그래서 그렇게 사야지 안 그러면 어려워 비싸다.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습니다. 하나로 풀어서 10분 안에 하나로 그냥 하는 게 낫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헌법 정문에 있는 대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독립군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거쳐서 나라를 전쟁을 치르고 1948년 일본군을 몰아낸 다음에 1948년에 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작은 조선왕조 무너지고 대한제국 없어지고 공건제가 끝난 다음에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서방의 우방 국가들과 함께 빨갱이들을 몰아내고 소련군과 중공군, 그때는 중공군이었습니다. 중국군이 아니고 중공군을 몰아내고 북한 괴뢰군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것부터, 그때부터가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1948년 정부의 수립을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럼 왜 굳이 임시정부부터 보면 안 되냐고 하는 데 대해서 뭐 다들 생각하신 대로 뭔가 친일에 관련됐다거나
기득권을 나름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쭉 어느 한 시점부터 자유반공주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어느 한 시점부터 따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은 진보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러시아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중국하고 친해진다거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꺼려 하시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의 백래쉬라고 하면서 반동이라고 합니다. 반동.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데 또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대세인데 갑자기 뒤집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걸 반동, 백래쉬라고 한다. 백래쉬가 언제 현대사회로 들어오면 언제 생기냐면 첫 번째 1987년 민주화가 된 다음에 민주화해서 함께 잘 살면 되지 뭘 백래쉬가 생기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민주화가 되더니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반공을 어떤 비즈니스의 발판으로 삼아서 움직이시던 분들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교회를 생각하면 기독교 교회를 생각하면 대표적인 게 한기총 같은 겁니다. 교회는 반공하면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전두환 시절을 쭉 하면서 정부하고 친하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국방정책을 쓰면서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거래를 터야 됩니다가 슬쩍 나오더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가면서 계속 유지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보수 우익의 반공을 기반으로 했던 분들은 상실감이 큰 거죠. 그래서 보수 기독교회가 똘똘 뭉쳐갖고 한기총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그 한기총에서 결국 전광훈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1차 백래시. 2차는 노무현 대통령 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진보 정권이라는 것들이 한 10년 해먹고 그 전에 김영삼 정부도 흔들흔들했고 해서 국가의 철학이 흔들렸다. 새로운 보수 철학을 가지고 국가의 이념부터 튼튼히 해가지고 새로운 국가의 어떤 진로를 설정해야 된다. 라고 뉴 라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이 도입된 거고 그런 분들이 학자들이 많이 등장한 겁니다. 그 뉴 라이트는 결국 기독교하고 만나가지고 뉴 라이트 전국 의장도 사실 목사님이 했죠. 그래서 김땡땡 목사님이 했습니다만 기독교 보수와 정치 보수가 만나가지고 뉴 라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보수 정치 철학의 어떤 기반을 만들자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러다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분노가 생기고 3차 반동 백래시가 생깁니다. 그래 좌파라고 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하려고 했더니 좌파는 좌파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극우 보수라는 세력이 확 등장을 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역사에 대한 거부가 생기는 거죠.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폭발점에 있는 겁니다. 글쎄요, 아무튼 어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야 될 방법이 없을 때에 왜 그러냐면 그거는 뭐든지 다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단 지역위에서 진행한 모든 강연 80편하고 하는 강연 적이 있습니다. 네, 경력이 3, 40년 되시니까 굉장히 달면이시죠. 하신 대기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